이 시간에는 개체군의 밀도와 그 생장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일한 종의 집합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종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데, 동일한 종이니까 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 같은 강아지끼리 모여 있는 거, 같은 고양이끼리 모여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동일한 종의 집합체, 이걸 개체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개체군이 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한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체군끼리는 먹이나 공간이나 배우자의 선택 내지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같은 지역이 아니면 먹이나 공간이나 배우자를 두고 경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개체군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같은 지역이어야 하고, 그 다음 같은 종이 모여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자, 개체군의 밀도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밀도요.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로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 면적분의 개체수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밀도라는 말을 다른 과학 과목,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잖아요. 지구과학에서도 배우지만, 그럼 밀도는 뭐분의 뭐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개체군의 밀도를 구할 때 면적분의 개체수를 구하냐 하면, 예를 들어 일정 부피를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정육면체를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공간 안에, 질량이 이 부피를, 질량을 쟀을 때 나타나는 그 값이 이제 밀도가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생물들을 보면 어디에 사냐 하면 공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바닥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 넓이만 보면 부피랑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피 대신에 면적이라는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질량을 재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여기에 평균 그 개체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평균 질량이 60kg이면 60kg짜리가 몇 명 있느냐를 세면 되니까, 그래서 개체수로 질량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또는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개체군의 밀도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부피분의 질량이란 개념을 면적분의 개체수란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밀도가 큰 거니까 가끔은 개체수, 밀도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 선생님이 재미난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어떤 개체군, 이 새들에 대한 개체군이 있어요. 이 새 개체군이 있을 때 이 개체군에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입, 이출이나 출생, 사망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밖에서 이사해서 들어오거나 때로는 이제 출생하게 되면 개체수가 증가하는 개체수 밀도, 개체군의 밀도 증가에 영향을 줄 테고, 그리고 사망이나 이출은 개체군의 밀도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개체군의 생장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생장 그러면 사람이 키 크거나 살찌거나 이런 게 생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장곡선에서 나는 생장은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니까 개체수가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장이라는 말은 개체수가 증가한다. 생장하지 않는다. 개체군이 생장하지 않는다는 건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생장곡선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곡선이 나오는데, 하나는 J자형 생장곡선과 또 하나는 S자형 생장곡선,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J자형 생장곡선은 이론적인 생장곡선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시간이 지났더니 한 마리였던 게 2마리가 되고 4마리가 되고 8마리 되고 16마리 돼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게 이론적인 생장곡선, J자 모양의 생장곡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일정 수준까지 늘어난 다음에 일정해지니까 요 S자형 생장곡선, 실제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이유는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증가되는 요소를 막는 무엇 때문에? 환경 저항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저항은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 개체군이 생장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을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론적인 곡선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일정 수준에 머물러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거든요. 생장이 멈추게 되는데, 그 일정 수준을 뭐라고 불러요? 환경 수용력. 용어를 좀 받으셔야 돼요.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관계를 좀 생각해 볼게요. 환경 수용력이 커졌다, 이런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환경 수용력이 커졌다, 이거 개체수가 증가했다, 이런 뜻이 될 거고, 환경 저항이 커졌다, 그거는요. 환경 저항은 방해하는 거니까 환경 저항이 커지면 개체수는 감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환경 저항이라는 건 어떤 값으로 측정할 수 있냐 하면, 어느 시기에 이론적인 곡선과 실제 곡선의 차이, 요게 환경 저항이에요. 그럼 환경 저항, 여기도 환경 저항이 있네요. 여기도 환경 저항이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 저항은 맨 처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이론 곡선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환경 저항은 커지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저항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환경 저항하고 환경 수용력인데, 여기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저항, 그러니까 환경 저항이 없다면 이론적인 곡선만큼 이론적 곡선처럼 이렇게 올라갈 건데, 얘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먹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고, 서식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이고, 질병이나 포식자나 산소 부족 등에 의해서 더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환경 수용력 값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될 거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 저항은 언제부터 나타나고? 처음부터 나타나서 점점점 환경 저항은 커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하고 그 다음에 생장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